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재판부가 검찰 측의 비화폰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청을 수용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서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한 경찰이 증거인멸 혐의 수사도 개시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소식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 기록을 제출받아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비화폰 기록이 계엄이 있은 사흘 뒤에 원격 삭제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폰에 있는 기록을 원격으로 삭제했다는 건데 이 삭제의 의미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우선 경찰이 오늘 정례 간담회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12월 3일부터 1월 22일까지 서버 기록을 받아서 이미 제출받아서 압수한 후에 분석 작업을 했는데 네. 12월 6일에 일부 기록이 삭제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서버 자체를 건드린 건 아니다. 예. 그리고 다시 좀 비유를 해보자면 일반 휴대전화기의 어떤 그런 경우에 비유해 보자면은 네. 초기화했다고 보면 된다. 초기화. 네, 그런 이야기를 경찰이 했는데요. 이 원격 삭제라는 게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더 자세히 알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일단 지금은 해당 전화기 내에 있는 자료들을 삭제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특히나 그럼 삭제된 정보가 뭐냐? 이게 이 비화폰 속에 있는 사용자 정보 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눈길을 끄는 것은 그러면 어떤 내용이 삭제된 것이냐 이걸 봤을 때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예.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에 있는 내용들이 삭제됐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혹시 뭔가 좀 숨길 만한 그런 일이 있는 거 아니냐, 좀 감출 만한 그런 사정이 있는 거 아니냐. 특히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그 12월 6일이라는 그 날짜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좀 이야기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12월 6일이 바로 이 홍장원 전 1차장이 국회 정보위 만나가지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러이러한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그날이거든요. 그렇다면 혹시라도 그러한 내용들을 감추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이런 원격 삭제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경호처가 한동안 왜 이 비화폰 서버 기록 제출하는 거 미뤄왔었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원격 삭제, 이제 뭐 어떤 방식인지 이제 추후에 알 수 있겠습니다만 원격 삭제된 게 사실로 확인됐으니까 그렇다면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했다고 했거든요. 물론 이 수사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피의자가 특정되어서 그 특정된 피의자가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따지는 것도 수사 개시입니다만 불특정의 피의자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다고 보고 그 부분을 수사를 시작할 수 있고 또한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렇다면 수사가 어느 정도 진전되면 누가 이런 행위를 했는지 또한 그 행위 자체가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질 수 있게 되는데 예.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법상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은 자기 자신의 형사사건이 아니어야 됩니다. 즉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행위를 했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거든요. 그렇군요. 예, 따라서 당시에 누가 삭제했는가 그리고 또 왜 삭제했는가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또한 가정입니다만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단계를 다 거쳐가야 되는 일입니다만 예.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예. 당시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네. 이러한 증거인멸 행위를 지시를 했고 또한 그런 지시를 받은 누군가가 이런 원격 삭제 행위를 했다면 네. 이런 삭제 행위를 한 사람은 당연히 증거인멸죄로 처벌받고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이지만 우리 법은 증거인멸 교사 행위를 처벌합니다. 그래서 설령 윤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형사사건이라 하더라도 네. 윤 전 대통령이 다른 관계자에게 지시를 해서 기록을 증거인멸을 했다면 이거 역시 범죄가 될 수 있거든요. 예. 물론 가정을 한 것입니다만 수사기관, 경찰도 이런 부분까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교사 여부 또 삭제의 주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앞서서 이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영장 4차례 기각을 신청했지만 기각을 했잖아요. 이게 보면은 4차례 기각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청구될 가능성은 저희가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당시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면서 신청을 했지만 검찰에서 반려했고 네. 또 그 후에 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또 법원에서 이제 기각된 그랬죠.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당시에는 여러 가지 구속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이 법원에서 나온 것인데 그런데 만약에 지금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이 원격 삭제와 관련해서
만약에 김성훈 전 차장 등을 비롯한 인물들이 이 삭제에 관여하였다면 예. 특히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본인이 직접 했거나 또는 다른 누군가에게 지시를 해서 삭제되도록 했다면 이 부분도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고 또한 그렇다면 이 증거 인멸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게 불구속 상태입니다만 재판을 받고 있는 게 특수공무집행 방해잖아요. 네, 그런 부분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5차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오늘 재판에서는 이상현 전 육군 특전사령부 1공수 여단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그렇습니다.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 특수부대가 투입된 과정에 대해서 증언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 증인 역시도 윤 전 대통령에게 좀 불리한 증언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할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이상현 여단장의 경우에는 본인도 불구속 상태입니다만 기소가 됐어요. 예. 그래서 현재 피고인 신분이긴 한데 예. 받고 있는 혐의가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병력 약 270여 명에게 국회 출동을 지시했다. 또 지휘 차량에 실탄을 싣고 국회로 출동해서 현장에 지휘했다. 이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아니냐라는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물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관련된 조사에서 이미 윤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한 진술 등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진술들이 조서에 담겨서 증거로 제출됐습니다만 피고인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증거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그 내용을 법정에서 직접 증인의 입을 통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이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했던 그런 진술이 바뀌지 않고 번복되지 않고 유지가 된다면 당시 이제 특전사령관으로부터 특정사령관이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고 또한 그 지시하는 내용도 들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증언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또 이상현 여단장만 그런 증언을 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 외에 다른 고위 이제 군 관계자들도 그런 증언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고인 측의 방어 전략이 굉장히 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또한 어떻게 해야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냐. 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고민이 굉장히 깊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경찰이 오늘 한덕수 전 총리랑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대통령실 집무실 CCTV를 확보해서 분석한 결과 과거 진술과 좀 다른 부분이 확인됐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인지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거 역시 굉장히 큰 소식인데요. 예.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단전 단수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즉 국회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또한 수사 과정에서도 얘기를 했고 또한 헌법재판소에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만 탄핵심판 절차에서 그때는 증언하지 않았는데요. 내용들을 볼 때 당시 단전과 단수 관련해서 지시를 받았고 또한 예. 그런 지시 내용을 가지고 소방청장과 통화를 하면서 지시를 했다. 예.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 내용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그 내용을 종합해 보자면은 당시 구체적으로 소방청장에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공소장에 그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소방청장도 국회에 당시 있었던 내용들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억을 되살려서 제출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 수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실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예. 그중에 하나가 이상민 전 장관이 했던 진술의 신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타 세부적인 그런 배경에 대한 진위 여부도 가려야 됩니다. 즉 언제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느 상황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다 등등등을 당시 상황을 굉장히 자세하게 질문을 했고 답을 들었을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집무실에 대한 CCTV 영상도 새로이 경찰이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네. 그 내용을 분석을 한 결과 이상민 전 장관이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와 좀 배치되는 내용들이 발견됐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CCTV 영상만을 가지고 이상민 전 장관이 정말 단전단수 지시를 했다. 이게 내란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예. 단정하거나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의 어떤 신빙성에 조금 더 의문을 가질 만한 그런 상황이 포착이 되어서 지금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한덕수 전 총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도 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만류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아직까지 계속 진행하는 중이잖아요. 예.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 역시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했던 수사기관에서 했던 이야기와 다른 부분이 객관적인 영상을 통해서 확인됐다면 전체 진술의 진위 확인을 위해서 다시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런 예. 차원에서 경찰이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을 불러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전에 전국의 판사 대표들이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오늘 회의 왜 열린 겁니까? 네, 이제 이 회의 자체가 정기회의도 있고 임시회의가 있는데 이거는 임시회의입니다. 임시요? 예, 그리고 애초에 처음에 이 사법부 내에서 이러한 목소리가 나왔던 것은 이재명 현재 대선 후보에 대한 이제 대법원의 전원할제 판결 선고 때문인데요. 네. 그 당시에 그 판결의 그 내용은 좀 차치하고 이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의문을 제기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법관들이 존재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이런 목소리가 나왔고요. 그래서 법관대표회의가 이제 소집이 됐는데 네. 그런데 일단 정족수를 넘겨서 오늘 열리긴 했습니다만 상정된 안건, 기존에 상정된 안건 그리고 또 갑자기 최근에 당일에 또 상정이 시도된 안건들에 대해서 의결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입장을 내지는 않았거든요. 이런 상황 약간 좀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이 됐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사법부가 정치에 관여한 거 아니냐, 사법부가 객관적이지 못한 그런 절차를 진행한 거 아니냐라는 의문에서 시작이 됐는데, 근데 이 상정된 안건을 보면은 또 오히려 재판 독립에 대한 침해 우려 그리고 공정성 준수입니다. 그렇다면은 처음에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와 또 상정된 안건 내용만 그 제목만 놓고 보자면은 좀 예. 반대로 해석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어떤 내용으로든 의결이 이루어져 가지고 결과가 나왔다면은 그러한 내용 자체가 오히려 사법부의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이 사법부 스스로가 좀 흔드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구성원 내부에서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회의 날짜는 대선 이후에 지정하겠다 하면서 일단 유보한 상태로 넘어갔는데요. 어찌 보면 사법부의 어떤 공정성 유지라든지 아니면 국민들의 신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좀 어느 정도 절충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제도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부정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넨 그 샤넬백 2개 가격을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이 지금 부정청탁 의혹 수사에서 이 가방의 가격 등이 좀 중요한 건가요? 사실 이 부정청탁 관련해서 이제 김영란법 위반 관련해서는 그 액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네. 왜냐하면 1회 100만 원 초과 그리고 예. 또 한 명으로부터 동일인으로부터 그리고 1회계년도에 또 300만 원 초과 등등을 따지게 되는데 예. 그런데 사실 이 사건에서는 그게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그 검찰의 입장에 따르면 이 공직자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또 처벌 근거가 없다. 예. 그리고 또 직무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이른바 그 디올백 사건 때 판단을 한 바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일관되게 적용한다면 이번에도 그 가격 자체를 따지는 게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만 예.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있을 경우에는 수뢰 여부, 뇌물죄 여부도 따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액수가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는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따져가는 과정이에요. 예. 그리고 또 돈을 누가 누구에게 돈을 얼마를 주어서 그걸 보태서 제품을 다시 교환을 하고 그 후에 분실되었다 등등등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주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 파악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한 차원에서 이런 금액까지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보니까 김건희 여사 비서 역할했던 3인방 네. 모두 연루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3인방 대상으로 대질 신문 가능성은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네,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특히 비서 3인방끼리의 대질 신문뿐만 아니라 이제 전성배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대질 신문도 오히려 더 빠르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양측의 양측의 입장이 지금 현재는 동일해요. 하지만 약간 좀 의아스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질 신문을 통해서 이 두 명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다, 진실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밝혀내기 위한 그런 시도는 충분히 있어 보이고 또한 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손수호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